새 비서가 나에게 청첩장을 보내며 사장님과 결혼할 거라고 말했다. 나는 침착하게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결혼해요? 나는 그날 오후를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한다. 그 오후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내 심장은 여전히 한 박자 저릿했다. 더 이상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것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일련의 사건들을 열어젖힌 첫 상처였기 때문이다. 부산 출장을 마치고 일주일 후 나는 길거리 먼지가 묻은 여행 가방을 회사 타일 바닥에 덜그럭거리며 끌고 익숙한 마케팅팀 사무실로 들어섰다.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책상과 의자, 키보드 소리, 규칙적으로 돌아가는 에어컨 소리까지.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만은 달랐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를 쳐다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렸다. 그들이 충분히 작게 속삭였지만 내가 그 불길한 기운을 감지하기에 충분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채 파악하기도 전에 진한 향수 냄새가 나를 덮쳤다. 선배, 오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달콤해서 듣는 순간 가식적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고개를 들었다. 내 앞에는 머리를 높게 묶은 젊은 여자가 몸에 딱 붙는 명품 정장을 입고 마치 무대 위를 걷는 것처럼 일정한 박자로 하이힐 소리를 내며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미연이었다. 사장님의 새 비서. 내가 첫 출장을 떠나기 2달 전 그녀는 회사에 막 입사했다. 유학파 출신의 집안도 좋고 첫날부터 사장님의 눈에 들었다는 소문이 있었다. 나는 한 번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 순간까지. 미연은 미소 지으며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봤다. 그녀의 눈빛에는 평가와 심지어 약간의 동정심이 숨겨져 있지 않았다. 그리고는 내 책상 위에 청첩장 한 장을 놓았다. 금색 테두리에 붉은색 청첩장. 보기만 해도 비싸 보였다. 선배, 출장 다녀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미연은 여전히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꼭 오셔서 축하해주세요. 다음 달 결혼해요. 사장님하고요. 잘못 들은 게 아니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얼어붙을 듯 선명하게 들렸다. 나는 청첩장을 내려다봤다. 손가락이 차가운 종이에 닿았다. 마치 얼음이 뼈 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다. 신랑 이름은 민준, 신부 이름은 미연. 더 이상 읽을 필요도 없었다. 민준은 내 남편이었으니까. 우리는 3년 전에 결혼했다. 아무도 모르는 결혼. 결혼식도, 발표도, 사진도 없이 단 한 장의 혼인신고서와 계약서뿐이었다. 3년 전 나는 아버지 회사를 구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다. 민주는 가족에게 대처하기 위한 결혼이 필요했다. 우리는 3년 동안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다가 3년 후에 각자의 길을 가기로 합의했다. 나는 적어도 그가 마지막 원칙만큼은 지킬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착각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겨우 일주일, 내가 회사를 비운 지 단 일주일 만에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나 결혼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전체에 공개적으로 그녀와 결혼하겠다며 심지어 합법적인 아내인 나에게까지 청첩장을 보냈다. 나는 청첩장을 꽉 움켜쥐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나는 침착함을 유지했다. 고개를 들어 미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축하해. 두 글자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가벼웠지만 그녀를 살짝 멈칫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그러자 그녀는 씩 웃었다. 마치 큰 싸움에서 이긴 듯 환한 미소였다. 선배가 축복해 주실 줄 알았어요. 미연은 여전히 달콤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연은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민준 선배가 저 같은 스타일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젊고 흥미롭고 선배처럼.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아직 갈아입지도 못한 내 출장복을 훑어봤다. 지루한 스타일이 아니라고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녀를 쳐다봤다. 그녀가 먼저 시선을 돌릴 만큼 충분히 길게 쳐다봤다. 미연은 몸을 돌려 걸어갔고 진한 향수 냄새가 남아있었다. 사무실 전체는 여전히 침묵했지만 나는 모두가 내 반응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울음, 분노, 자제력을 잃는 모습. 하지만 아니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청첩장을 가지런히 책상에 놓고 익숙한 번호를 눌러 전화했다. 3번의 벨이 울린 후 그가 전화를 받았다. 왔어?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다. 보고서는 내일 아침까지 보내. 아무런 설명도 미안함도 없이 마치 모든 일이 당연하다는 듯이.
나는 1초간 침묵한 후 물었다. 내 목소리는 나조차도 낯설 정도로 가벼웠다. 당신, 결혼해요? 전화 건너편은 침묵했다. 1초, 2초. 그리고 그가 말했다. 응, 단 한 글자. 간결하고 차가웠다. 설명도, 변명도, 상대가 자신의 아내라는 관심도 없었다. 나는 웃었다. 작지만 허탈한 웃음이었다. 그래요? 나는 더 기다리지 않고, 더 묻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이제 모든 것이 너무나 분명했으니까. 나는 그 자리에 앉아 10분 동안 청첩장을 움직이지 않고 바라봤다. 에어컨은 계속 돌아갔지만 나는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스며드는 것처럼 속에서부터 차가움을 느꼈다. 주변의 속삭임이 더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했다. 사장님 독신이랬는데? 미연씨 2달 만에 바로 결혼하네. 하윤 선배 충격 크겠어. 30 넘어서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이제는. 나는 모든 단어를 또렷하게 들었지만 반응하지 않았다. 단지 내 안에서 뭔가가 서서히 변하고 있을 뿐이었다. 아픔도 질투도 아닌 차가움. 아주 분명하고 아주 냉정한 차가움이었다. 나는 청첩장을 집어들고 다시 한번 바라본 후 아주 천천히, 아주 고르게 찢었다. 종이는 쓰레기통으로 먼지처럼 가볍게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3년 동안 한 번도 진정한 집이라고 느껴본 적 없는 아파트로 돌아가지 않았다. 나는 회사 근처 호텔방을 빌려 따뜻한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한 후 창가에 앉아 도시를 내려다봤다. 불빛이 밝고 차들이 움직였다.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다. 단지 내 인생만 다른 길로 접어들었을 뿐. 나는 휴대폰을 들고 첫 번째 전화를 걸었다. 이모, 제 모든 계좌를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 전화, 예비. 계획을 실행해야겠어요. 세 번째 전화, 선배, 3년 계약서 기억하시죠? 아마 더 빨리 사용해야 할 것 같아요.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노트북을 열었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사용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폴더에 로그인했다. 그 안에는 모든 것이 있었다. 내가 조용히 준비해온 모든 것. 나는 미리 대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한때 파산했던 집안에서 자랐다. 나는 한 가지를 이해했다. 사람을 믿는 것은 사치였다. 화면이 켜지면서 파일들이 하나씩 나타났다. 사진, 녹음 파일, 문서, 그리고 미연이라는 이름의 폴더. 나는 오랫동안 그것을 바라보다가 마우스를 클릭했다. 화면의 불빛이 내 얼굴에 비쳤다. 더 이상 피곤함도 상처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냉철함만이 남아있었다. 민준, 미연, 당신들은 화려한 결혼식을 원한다고? 좋아, 내가 갈게. 그리고 약속하건대 그날은 당신들 둘 중 누구도 잊지 못할 날이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아파서가 아니라 내 머리가 너무나 냉철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의 가장 작은 세부 사항까지 선명하게 떠오를 정도로 마치 누군가가 내 인생을 슬로우 모션으로 되감아 예전에는 내가 의도적으로 간과했던 것들을 자세히 보라고 강요하는 것 같았다. 나는 침대머리에 기대어 노트북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파란 불빛이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마른 내 얼굴에 비쳤다. 미연이라는 폴더는 여전히 열려 있었다. 안에는 많은 것이 없었지만 충분했다. 이력서, 한 장, 몇 장의 지출 내역서, 연락처, 목록, 그리고 출처가 불분명한 몇 개의 녹음 파일. 나는 먼저 이력서를 열었다. 미연, 25세, 해외 유학, 명문대 졸업, 대기업 근무. 경력, 완벽했다. 너무 완벽해서 의심스러울 정도였다. 나는 사람을 쉽게 의심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하지만 마케팅 분야에서 수년간 일하면서 나는 한 가지를 이해했다. 너무 아름답게 쓰여진 것들은 대개 수정된 것이었다. 나는 마우스를 학력 부분으로 내렸다. 학교 이름은 서양식으로 멋있었지만 나는 어디선가 본 적이 있었다. 명문대 목록이 아니라 이름만 그럴싸한 학교들에 대한 기사에서였다. 나는 서둘러 결론 내리지 않고 저장한 후 다음 청구서 파일을 열었다. 액수, 숫자들이 내 눈에 띄었다. 명품 가방, 보석, 고급 레스토랑, 여행. 한 달 지출이 비서의 1년치 월급과 맞먹었다.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민준이 돈을 줬다면 이상할 것 없었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 돈은 어디서 났을까? 더 깊이 생각하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다. IT팀에서 가장 친한 후배인 준영이었다. 이 아이는 말을 잘 못하지만 컴퓨터 실력은 무서울 정도였다. 준영아, 선배, 오셨어요?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지만 진심이었다. 응, 얘기 들었어요. 나는 침묵했고, 그도 침묵했다. 잠시 후 준영이 다시 말했다.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단 한 문장, 옳고 그름을 묻지 않고, 궁금해하지 않고, 단지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물었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도시는 여전히 밝았지만 내 마음속에는 기댈 곳이 생겼다. 준영아, 응, 한 사람을 확인해줘. 그는 왜냐고 묻지 않고 단 한 가지만 물었다. 정보는 있으세요? 응, 내가 보낼게. 전화를 끊고 나는 미연의 폴더 전체를 준영에게 보냈다. 설명도 필요 없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한마디면 충분했다. 일을 마친 나는 전화를 껐지만 머리는 여전히 쉬지 않았다. 나는 민준과의 결혼 초기를 떠올렸다. 사랑도 로맨스도 없이 오직 명확한 계약서뿐이었다. 그는 처음부터 나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저 사업적인 파트너일 뿐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나는 더 이상 요구할 권리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버지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었고 빚은 온 가족을 짓누르는 바위 같았다. 민준이 나타나 조건을 제시했다. 3년짜리 결혼, 그 대가로 그는 빚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었다. 나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다. 그때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두 명의 이방인처럼 살았다. 주말에 그의 가족 앞에 나타나야 할 때만 우리는 함께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 외에는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았다. 나는 일했고 그도 일했다. 가끔 그에게 다른 여자가 있다는 소문을 들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내가 대범해서가 아니라 내 위치를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저 서류상의 아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나는 그가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합의를 지킬 것이라고 생각했다. 2달밖에 남지 않았다. 겨우 2달. 하지만 그는 기다리지 못했다. 배신했을 뿐만 아니라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했다. 그 생각에 나는 웃음이 터져 나왔다. 아주 작지만 차가운 웃음이었다. 바로 그때 전화가 다시 울렸다. 발신자는 민준. 오늘 밤 집에 와. 나는 그 글자를 보다가 화면을 껐다. 답장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3년 동안 나는 항상 협력하는 사람이었고 내 역할을 충실히 했다. 하지만 오늘부터 나는 더 이상 그 의무가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다. 너무 일러서 아직 사무실 불도 다 켜지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했다. 모든 것이 평범한 날처럼 흘러갔지만 내 마음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았다. 정오쯤 준영이 다시 전화했다. 선배. 응, 문제 있어요. 나는 놀라지 않았다. 뭐? 미연씨 학위는 위조된 거예요. 나는 1초간 눈을 감았다. 놀라지 않고 단지 확인했다. 또 뭐? 그녀의 신용카드에는 불분명한 자금 출처가 있어요. 몇 번의 거래가 중간 계좌를 통해 이체되었다가 바로 인출됐어요. 나는 손을 살짝 쥐었다. 계속. 준영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다. 하나 더 있는데 선배가 들으셔야 할 것 같아요. 파일이 하나 전송되었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소리가 약간 지직거렸지만 충분히 선명했다. 미연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짜증이 가득했다. 당신, 그 여자 언제까지 내버려 둘 거예요? 내 심장이 철렁했다. 민준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다. 계약 끝날 때까지. 미연은 웃었다. 저는 그 여자가 회사에 있는 게 싫어요. 민준이 대답했다. 신경 쓸 필요 없어. 잠시 침묵 후 미연이 다시 말했다. 아니면 우리 일찍 결혼해서 그 여자한테 자기 위치를 알려줄까요?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손끝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아주 또렷하게 들렸다. 그래도 좋고 단 2글자였지만 모든 일이 충동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결혼식은 결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공개적으로 모욕적으로 내쫓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는 파일을 끄고 더 듣지 않았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나는 이해했다. 아주 명확하게 이해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갔다.
거울 속에 나를 바라봤다. 얼굴은 여전히 같았다. 울지도 약해 보이지도 않았다. 단지 눈빛만 달라졌다.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다. 하윤아, 너는 질 수 있지만 절대로 남들이 널 짓밟게 두지 마. 3년 전 나는 고개를 숙이는 것을 택했지만 오늘은 똑바로 설 것이다. 나는 자리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이메일을 작성했다. 수신자는 내가 유일하게 믿는 김 변호사. 제목은 예비계획 실행.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명확하게 틀림없이 입력했다. 전송 버튼을 눌렀다. 그리고 다른 파일을 열었다. 초청 명단. 총무부에서 사장님의 결혼식 준비를 위해 방금 보낸 명단이었다. 나는 이름 하나하나 직위 하나하나를 내려 훑었다. 파트너, 주주, 가족. 나는 멈칫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날카로웠다. 좋아. 나는 속삭였다. 크게 하고 싶다면 내가 당신들을 위해 아주 크게 만들어줄게. 나는 노트북을 덮고 똑바로 앉았다. 밖에는 햇살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날. 하지만 나에게는 더 이상 평범한 날이 아니었다. 시작의 날이었다. 내가 지지 않을 게임의 시작. 그날 아침 김 변호사에게 이메일을 보낸 후 나는 몇 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으며 일단 시작하면 망설이지 않고 마음 약해지지 않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긴 침묵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나는 키보드에 두 손을 얹고 화면을 바라봤지만 실제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오직 아버지의 옛 말씀만 맴돌았다. 아버지 회사가 파산하던 날 우리 가족은 텅 빈 거실에 앉아 있었다. 가구는 거의 압류당한 상태였다. 아버지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한마디를 하셨다. 그 의미를 내가 이제서야 온전히 이해하게 된 말이었다. 하윤아, 어떤 때는 기회를 지키기 위해 패배를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어. 하지만 어떤 때는 네가 일어서지 않으면 평생 남들에게 짓밟히고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할 때도 있어. 3년 전 나는 참는 것을 택했지만 지금 나는 일어서는 것을 택했다. 전화가 가볍게 울리며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김 변호사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침착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마치 그가 항상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처럼 차분하고 정확하며 감정이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매일 받았습니다. 네, 모든 계획을 실행하시겠습니까?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깊은 숨을 들이쉰 후 말했다. 네, 전부 실행하겠습니다. 전화 건너편은 1초간 침묵했다. 그가 이 결정의 심각성을 고려하는 듯했다. 그리고 다시 말을 이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윤 씨, 마음의 준비는 되셨습니까? 이 방향으로 가면 단순히 이혼을 넘어 법적, 명예적, 심지어 회사, 이익에 대한 전면적인 대결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을 겁니다.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햇살이 책상에 비쳐 눈부실 정도였다. 그가 청첩장을 보낸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든 것은 하윤 씨의 이익을 최대한으로 끌어내는 방향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긴밀하게 협조해야 합니다. 계획 외에 독단적인 행동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말을 이었다. 보내주신 자료, 특히 녹음 파일 말입니다. 출처와 시기가 확인되면 법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원본이 필요합니다. 편집되지 않은 원본이요.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를 끊고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마음속은 어젯밤처럼 혼란스럽지 않았다. 마치 결말을 미리 본 경기장에 들어서는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명확한 직선도로 같았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통쾌함이 아니라 차분함이었다. 정오 무렵 회사는 더 활기차기 시작했다. 민준과 미연의 결혼 소식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퍼졌다. 거의 모든 부서에서 소문이 돌았다.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고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었고 약간의 질투와 함께 탐색하는 시선도 있었다. 그리고 물론
이 이야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향하는 시선들도 빠지지 않았다. 나는 탕비실을 지나가다가 두 격리 직원의 속삭임을 또렷이 들었다. 사장님이 미연 씨한테 몇 척짜리 반지를 사줬대. 그러니까 남자는 돈만 있으면 누구든 좋아할 수 있나 봐. 하윤 선배처럼 늘 진지해 보이는 사람 말고, 나라도 남자라면 그런 사람 안 좋아할 것 같아. 나는 한 박자 멈췄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반응하지도 않았다. 그저 계속 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가슴이 저릿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가벼운 느낌, 마치 더 이상 자신과 관련 없는 이야기를 들을 때처럼. 자리로 돌아와 앉자마자 민준의 비서가 전화했다. 하윤 선배님, 사장님께서 부르십니다. 바로 올라갈게. 나는 일어나 옷을 고쳐 입고 책상 위에 작은 거울로 빠르게 얼굴을 확인했다. 예뻐 보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엘리베이터는 최고층으로 올라갔다. 문이 열리자 아래층의 시끄러움과는 전혀 다른 고요한 공간이 나타났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들어와요. 민준의 목소리였다. 나는 들어섰다. 그는 창가에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키가 큰 몸매에 잘 재단된 양복. 모든 것이 3년 전과 같았다. 단 한 가지 다른 점은 내가 더 이상 타협을 받아들였던 사람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앉아요. 그가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나는 앉아서 기다렸다. 잠시 후 그가 뒤돌아섰다. 그의 시선이 나를 훑어보다가 1초간 멈췄다. 마치 평가하는 듯했다. 청첩장 받았더군. 질문이 아니라 확정이었다. 잘했어. 그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꼭 참석해야 해. 나는 그를 쳐다봤다. 어떤 자격으로요? 그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회사 직원 자격으로. 나는 웃었다. 작지만 방의 차가운 공기를 깨뜨리기에 충분한 웃음이었다. 직원? 민주는 내 반응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다. 이건 장난칠 일이 아니야. 장난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대답했다. 그저 흥미로울 뿐이죠. 그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윤, 우리는 합의했어. 내 한계를 알아야 할 거야. 한계. 그 두 글자가 예전 같았으면 나는 침묵했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었다. 저는 제 한계를 아주 잘 알아요. 나는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당신의 한계를 지키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방 안에 분위기가 달라졌다. 민주는 나를 더 오랫동안 바라봤다. 이번에는 평가가 아니라 탐색이었다. 무슨 뜻이지? 당신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어떤 것들은 절반만 말해도 상대방이 나머지 절반을 스스로 이해할 테니까. 그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책상으로 돌아가 펜을 들고 나무 표면을 가볍게 두드렸다. 생각할 때마다 그가 하는 습관이었다. 그는 일이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마침내 그가 말했다. 계약은 2달 후에 끝난다. 내 할 일을 잘해. 널 박대하지 않을 테니.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그리고 제가 2달을 기다리고 싶지 않으면요? 그의 손에 들린 펜이 멈췄다. 그가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더 날카로웠다. 날 협박하는 건가?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미소 지었다. 그냥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아무도 물러서지 않았다. 결국 민준이 먼저 시선을 돌렸다. 나가봐. 그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다. 나는 일어서서 문으로 갔다. 손잡이에 손을 얹었다가 멈췄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민준.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가 듣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후회할 거예요. 나는 문을 열고 나섰다. 문이 뒤에서 아주 가볍게 닫혔지만 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다. 마음은 훨씬 가벼워졌다. 마치 지난 3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무언가를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준영이 파일을 하나 더 보냈다. 이번에는 영상이었다. 나는 파일을 열었다. 영상은 약간 흔들렸다. 레스토랑의 프라이빗 룸. 미연과 민준이 마주보고 앉아 있었다. 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들이 웃는 방식,
서로를 만지는 방식만 봐도 그 관계가 며칠이 아니라 꽤 오래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영상을 다 보지 않고 껐다. 참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는 이제부터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의 문제였다. 나는 다시 초청 명단을 열었다. 이번에는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메모를 하기 시작했다. 누가 민준의 가족인가? 누가 중요한 파트너인가? 누가 이사회에서 발언권이 있는가? 누가 압력을 가할 수 있는가? 이름 하나하나에 표시를 하고 메모를 하고 내가 가진 정보와 비교 대조했다. 서서히 그림이 그려졌다. 더 명확하게. 그날 오후는 평소보다 더 느리게 흘러갔다. 일이 적어서가 아니라 모든 순간이 길어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마치 인생이 의도적으로 나에게 시간을 더 주어 더 이상 예전처럼 단순하지 않을 단계에 접어들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하고 정리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았다. 나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평소처럼 모든 업무를 처리했다. 보고서를 수정하고 이메일에 답하고 파트너와 소통했다. 모든 것이 절차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누군가 본다면 아침에 있었던 일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예전에 하윤이라고 냉정하고 안정적이며 특별할 것 없는 여자라고 하지만 나만이 알았다. 그날 내가 내린 모든 작은 결정들은 더 이상 단순히 업무가 아니라 준비였다. 오후 3시경 총무부에서 민준과 미연의 결혼식에 대한 계략적인 계획서를 내려보냈다. 모든 부서장들에게 회사의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협조해달라는 요청이었다. 문구는 아름답고 깔끔했지만 자세히 읽어보면 모든 사람이 그 결혼식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기여해야 한다는 일종의 공지나 다름없었다. 나는 파일을 열어 처음부터 끝까지 한 줄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다. 초청 명단, 좌석 배치도, 프로그램 대본, 각 순서의 시간, 심지어 대형 스크린에 상영될 러브스토리 영상 부분까지 나는 그 부분에서 멈췄다. 마우스는 움직이지 않았다. 내 눈은 각 설명 문구를 훑었다. 신랑 신부의 사랑의 여정을 담은 영상, 사진, 추억, 축사 포함. 나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내가 듣고 본 것이 없었다면 아마 나도 이것이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라고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알았기 때문에 더욱 침착했다. 나는 모든 파일을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고 저장한 후 이름을 바꾸고 내가 이미 준비해둔 것들과 함께 별도의 폴더에 넣었다. 모든 세부사항은 체스말처럼 제자리에 놓였다. 적절한 순간에 놓이기를 기다릴 뿐.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다. 엄마였다. 나는 한동안 화면에 뜬 이름을 바라보다가 전화를 받았다. 네, 엄마. 엄마의 목소리는 익숙했지만 오늘은 뭔가 조금 느렸다. 마치 말하기 전에 신중하게 생각하는 듯했다. 하윤아, 바쁘니? 아니요, 말씀하세요. 응, 엄마가 듣기로 회사에 무슨 큰 결혼식이 있다던데, 맞니? 나는 1초간 침묵했다. 소문이 정말 빠르군. 네, 맞아요. 엄마는 바로 묻지 않았다. 엄마는 늘 그랬다. 내가 먼저 말할 시간을 주지만 이번에는 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마침내 엄마가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너하고 관련된 일이니?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오후 햇살은 이미 부드러워져 있었다. 네, 아주 작은 한 글자였다. 전화 건너편은 침묵했다. 엄마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고 엄마는 천천히 말했다. 괜찮니? 그 질문은 어젯밤 같았으면 아마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나는 살짝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진심이었다. 엄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단 한마디를 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집은 언제나 여기 있다는 걸 기억해. 나는 휴대폰을 살짝 쥐었다. 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잠시 가만히 앉아 있었다. 감동해서가 아니라 한 가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3년 전 나는 이 결혼에 혼자 들어섰다. 하지만 지금 나는 더 이상 그 소녀가 아니었다. 나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나 자신이 있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준영이 데이터를 더 보냈다. 이번에는 더 자세했다. 선배, 응, 추가 정보요. 나는 파일을 열었다. 많은 금액의 거래 내역서. 중간 계좌를 통해 여러 계좌 간에 돈이 오갔다. 공통점은 모두 미연과 관련되어 있었다.
이 금액들은 깨끗하지 않아요. 준영이 말했다. 어디서 나온 돈인데? 아직 다 확인하지 못했지만 한 경쟁사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경쟁사?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불륜이 아니라 이권, 심지어는 음모였다. 준영아, 네, 계속 파고들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다시 데이터표를 바라봤다. 차가운 숫자들 뒤에는 훨씬 더 큰 무언가가 숨겨져 있었다. 나는 문득 작은 디테일 하나가 떠올랐다. 2주 전 회사의 큰 프로젝트 정보가 공개 전에 유출되어 우리는 협상에서 우위를 잃었다. 그때는 모두가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만약 실수가 아니라면 나는 노트북을 덮었다. 마음속에는 아주 이상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두려움이 아니라 흥미로움이었다. 진짜 판이 서서히 그 규모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수동적인 사람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바로 호텔로 돌아가지 않고 한 상점에 들렀다. 쇼핑을 하러 간 것이 아니라 드레스를 주문하기 위해서였다.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심플하지만 날카로운 디자인의 어두운 색 긴 드레스였다. 판매원이 나에게 물었다. 행사에 입고 가시나요?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바라봤다. 며칠 전에 피곤한 여인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사람의 모습이 비쳤다. 네. 나는 대답했다. 아주 중요한 행사예요. 나는 계약금을 걸고 받을 시간을 적어놓은 후 가게를 나섰다. 밤이 깊어지고 도시에는 불이 켜졌다. 나는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모든 자료, 메모를 다시 확인하고 정리했다. 어떤 세부 사항도 놓치지 않았다. 이 게임에서는 한 발자국이라도 실수하면 내가 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자정 무렵 휴대폰이 다시 환해졌다. 낯선 번호의 문자 메시지. 당신 너무 지나쳐. 나는 그 글자를 보다가 묻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았다. 나는 답장하지 않고 그저 지우고 차단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럴 가치도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불을 껐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이번에는 깊은 잠을 잤다. 꿈도 꾸지 않고 불안하지도 않았다. 모든 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가 코너에 몰린 사람이 아니라 상대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주 일찍 일어났다. 급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더 이상 망설일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한 단계 정해져 있었다. 마치 큰 캠페인을 준비하는 것처럼. 단지 이번에는 대상이 시장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이었고 결과는 단순히 숫자가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랫동안 참아왔던 명예, 권리, 존중이었다. 나는 세수를 하고 거울 속의 나를 바라봤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여 있었고 얼굴은 화려하게 화장하지 않았다. 며칠 전에 피곤한 흔적을 가릴 만큼의 가벼운 파운데이션만 발랐을 뿐. 하지만 눈빛은 완전히 달랐다. 더 이상 참고 견디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라 일어서기로 결정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한다. 뒤돌아보지 않고 정면 대결에 나서기로 받아들인 사람의 눈빛. 나는 진한 화장을 하지 않았다. 얼굴에 생기가 돌 만큼 가볍게만 화장했다. 누구보다 예뻐 보일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나 자신에게 지지 않으면 되었다. 방을 나서기 전 나는 가방을 다시 확인했다. USB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계약서도 그곳에 있었다. 모든 것이 충분했다. 부족하지도 과하지도 않았다. 마치 내 계획처럼 나는 밖으로 나와 택시를 불렀다. 뒷좌석에 앉아 아침의 활기찬 도시를 바라봤다. 출근하는 사람들, 차량, 경적 소리, 모든 것이 평범했다. 미리 알지 못했다면 오늘이 나에게 특별한 날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택시는 도심의 큰 호텔 행사장으로 향했다. 나는 시작 시간보다 거의 1시간 일찍 도착했다. 불안해서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둘러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모든 일이 일어날 공간을 느끼고 싶었다. 어떤 것들은 현장에서 봐야만 무엇을 조정해야 할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결혼식장은 이미 장식되어 있었다. 생화, 조명, 레드 카펫, 모든 것이 화려하고 사치스러웠다. 민준의 위치에 걸맞았고 그가 늘 만들고 싶어 했던 이미지에 걸맞았다. 겉으로는 완벽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섰다. 안내 직원이 나를 잠시 보더니 이내 나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마 내가 준비 과정의 일부였기 때문에 미리 지시를 받았을 것이다. 나는 한 바퀴 돌며 무대, 대형 스크린, 음향, 조명, 위치를 확인했다. 모든 세부 사항이 계획에서 봤던 대로 제자리에 있었다. 오차도 없었다. 준영은 이미 그곳에 있었다. 기술팀 구역 근처에 서서 나를 보자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가까이 다가오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내가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나는 가까이 다가가 속삭였다. 괜찮아? 준영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괜찮아요. 타이밍은 선배님께 달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었다. 어떤 일들은 말이 적을수록 더 확실하다. 약 30분 후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친척, 파트너, 가족.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미소와 축사를 전했다. 이 완벽한 겉모습 뒤에 무엇이 숨어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나는 너무 눈에 띄지 않지만 모든 얼굴과 눈빛을 관찰할 수 있는 구석에 서 있었다. 명단에 내가 표시해둔 사람들이 모두 예상대로 참석했다. 몇몇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고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어떤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했고 어떤 사람들은 복잡한 눈빛을 보냈지만 아무도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아마 그들도 소문을 들었겠지만 아무도 확실히 알지 못했을 것이다. 바로 그때 반짝이는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미연이 홀 중앙으로 걸어 들어왔다. 화려한 미소, 자신감 넘치는 눈빛,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 순간 진실을 모른다면 누구나 그녀가 행복한 신부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녀는 나를 보더니 잠시 멈췄다가 곧장 나에게로 걸어왔다. 하윤, 선배. 목소리는 여전히 달콤했지만 나는 약간의 긴장감을 감지했다. 선배님, 이렇게 일찍 오실 줄은 몰랐어요. 나는 그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본 후 눈을 바라봤다. 너의 중요한 날인데 내가 늦을 수는 없지. 그녀는 웃었지만 예전처럼 자연스러운 미소는 아니었다. 그럼 선배님 꼭 자리 잘 찾아 앉으셔야 해요. 제가 선배님을 위해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어요. 기억할게. 나는 아주 가볍게 대답했다. 미연은 뭔가 더 말하려는 듯 1초간 더 서 있다가 이내 몸을 돌렸다. 아마 주변에 손님이 너무 많았거나 아니면 그녀가 더 이상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나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질투도 아픔도 없이 그저 관찰자일 뿐이었다. 약 15분 후 민준이 나타났다. 깔끔한 검은색 양복, 여전히 차분하고 침착한 얼굴. 3년 전 나는 그가 절대로 어떤 실수도 드러내지 않을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는 손님들에게 인사하고 악수하고 대화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나와 마주쳤을 때 나는 한 가지를 분명히 봤다. 그는 겉모습처럼 완전히 침착하지는 않았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충분했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다. 왔더군. 응, 잘했어. 그는 평소보다 나를 더 오랫동안 쳐다봤다. 오늘 네가 모든 것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기를 바라네. 나는 미소 지었다. 걱정 마세요.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섰지만 나는 내 대답이 그를 안심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걱정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다. 예식이 시작될 준비가 되었다. 손님들은 거의 자리를 채웠고 조명은 은은해졌으며 음악이 울려 퍼졌다. 사회자가 등장했다. 따뜻하고 명확한 목소리로 대본대로 한 단계 한 단계 진행했다. 나는 미연이 마련해준 자리에 앉았다. 가장 앞줄, 정중앙, 아주 특별한 자리였다. 나는 무대를 올려다봤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민준과 미연이 처음 만난 순간부터 식사, 여행, 웃음 짓는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랑 이야기처럼 꾸며져 있었다. 주변에서는 박수 소리, 감탄사가 터져나왔다.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앉아 있었다. 두 손은 가방 위에 가볍게 놓여 있었고 손가락은 작은 리모컨에 닿아 있었다. 내 심장은 여전히 규칙적으로 뛰었다. 빠르지도 불안하지도 않았다. 단지 적절한 순간을 기다릴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이 곧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스크린의 영상은 계속 재생되었다.
매끄럽게 넘어가는 장면들, 부드러운 조명, 감정을 고조시키는 음악은 연회장 전체를 로맨틱하고 감탄스러운 분위기로 가득 채웠다. 여기저기서 감탄하는 소리, 무대를 향하는 시선들. 모든 것이 그들이 준비한 대본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없었다면 아마 나도 이 상황에 휩쓸려 이것이 진정 축복할 만한 사랑 이야기라고 믿었을 것이다. 나는 꼿꼿이 앉아 있었다. 두 손은 가방 위에 가볍게 놓여 있었고 손가락은 작은 리모컨에 닿아 있었다. 내 심장의 박동은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빨라지지도 느려지지도 않았다. 마치 내 안의 모든 것이 절대적인 균형 상태로 조절된 것처럼 감정이 더 이상 길을 인도하지 않고 이성만이 결정하는 곳. 무대 위에서 미연은 민준의 팔짱을 끼고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환했고 눈은 약간 촉촉했다. 진심으로 감동해서인지 아니면 조명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밖에서는 행복한 신부의 모습이었다. 민준은 그녀 옆에 서서 손을 미연의 어깨에 얹고 있었다. 시선은 앞을 향했고 평소처럼 침착하게 상황을 통제하는 듯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가 기다리고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시선이 내가 앉아있는 연회장 쪽으로 몇 번이나 스쳐 지나갔으니까 영상은 절정으로 향했다. 바닷가에서의 프로포즈 장면. 불꽃놀이, 음악이 고조되었다. 사회자는 사랑, 인연, 선택에 대한 익숙한 멘트를 시작했다. 한 문장 한 문장이 듣는 이로 하여금 이것이 아름다운 여정의 결과라고 믿게끔 계산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아주 가볍게 눌렀지만 충분했다. 화면은 아주 짧은 순간 멈칫했다. 몇몇 손님들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더 이상 바다도 꽃도 완벽한 미소도 없었다. 몰래 촬영된 영상이었다. 각도는 약간 낮았고 조명은 좋지 않았지만 충분히 선명했다. 프라이빗 룸, 식탁, 미연과 민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더 이상 음악이 아니라 목소리만 들렸다. 당신 그 여자 언제까지 내버려 둘 거예요? 미연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달콤하지 않고 짜증이 가득했다. 연회장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한숨, 소리, 의자가 살짝 움직이는 소리까지 또렷이 들었다. 무대 위에서 미연은 굳어버렸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목소리가 화면에서 울려 퍼졌다. 계약 끝날 때까지. 공간은 얼어붙은 듯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웃지 않았다. 단지 영상만 계속되었다. 저는 그 여자가 회사에 있는 게 싫어요. 신경 쓸 필요 없어. 아니면 우리 일찍 결혼해서 그 여자한테 자기 위치를 알려줄까요? 그래도 좋고. 마지막 두 글자는 무겁고 아주 무거웠다. 그 전에 만들어졌던 모든 거짓의 쐐기를 박는 듯했다. 나는 일어섰다. 서두르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조명은 여전히 무대를 비추고 있었지만 이제 많은 시선이 나에게로 향했다. 나는 단상으로 올라가는 길 근처에 다다라 당황해하는 직원에게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그리고 무대에 올랐다. 눈부시지 않고 선명한 조명 아래에 섰다. 나는 연회장을 내려다보고 민준을 보고 미연을 바라봤다. 내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충분히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방금 영상 때문에 조금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웃지 않았고 아무도 반응하지 않았다. 오직 긴 침묵만이 흘렀다. 나는 휴대폰을 들고 화면을 켠 채 앞으로 내밀었다. 참고로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나는 한박자. 멈췄다가 말했다. 저는 하윤입니다. 아주 평범한 이름. 하지만 곧이어 나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저는 민준의 합법적인 아내입니다. 연회장 전체가 폭발하는 듯했다. 술렁거림, 가쁜 숨소리, 의자가 움직이는 소리. 모든 것이 혼란스러운 소리로 뒤섞였다. 아무도 처음에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다. 무대 위에서 미연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떨렸다. 민준은? 그는 가만히 서 있었지만 나는 그의 손이 꽉 쥐어지는 것을 분명히 봤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고 당황스러움에 가까운 것이었다.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저와 민준은 3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합법적인 혼인신고서가 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더 높이 들어 올렸다. 화면에는 혼인신고서 사진이 있었다. 내 이름, 그의 이름, 선명한 빨간 도장. 부인할 수 없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결혼식에 오셨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민준을 다시 바라봤다. 아니면 불법적인 결혼을 증명하러 오셨습니까? 몇몇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더 커졌다. 어떤 사람들은 일어섰고 어떤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었다. 분위기는 완전히 깨졌다. 미연은 고개를 저으며 더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만 더 이상 또렷하지 않았다.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그녀를 아주 침착하게 바라봤다. 그럼 어떤데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하고 민준을 바라봤다. 민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됐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다. 내려가. 나는 그를 쳐다봤다. 내려가라고요? 여기는 당신이 소란을 피울 곳이 아니야. 나는 살짝 웃었다. 소란. 나는 반복하며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제가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해요? 나는 리모컨을 살짝 들어 올렸다. 아니면 저는 그저 진실을 말하고 있을 뿐인가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해 있었다.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통제력을 잃은 사람이었다. 나는 연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방금 보신 영상은 일부분일 뿐입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쉬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분명히 듣게 하기 위해서였다.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분위기는 다시 팽팽한 활시위처럼 극도로 긴장되었다. 나는 더 이상 재생하지 않고 그저 그대로 유지했다. 충분했다. 그들이 이해하기에 민준이 내가 헛소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했다. 나는 손을 내리고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연 회장 전체가 기다렸다. 답을 기다렸다. 그리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이 즉시 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봤다. 그때 연 회장의 분위기는 숨막히는 듯했다.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고요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서로의 숨소리까지 또렷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고요함이었다. 모든 시선이 무대 위로, 나에게로, 민준에게로, 미연에게로 쏠렸다. 각자는 방금 일어난 정보의 조각들을 머릿속으로 완전한 이야기로 맞춰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맞출수록 그 이야기가 그들이 축하하러 초대받은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민주는 그곳에 똑바로 서서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지만 나는 그의 눈빛에 변한 것을 분명히 봤다. 익숙한 냉정함이 아니라 더 복잡한 어떤 것이었다. 분노, 경계심, 그리고 그가 미처 감추지 못한 약간의 당황스러움까지. 미연은 거의 서 있지도 못했다. 손으로 드레스 자락을 꽉 움켜쥐었고 얼굴은 화장으로도 가릴 수 없을 만큼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계속해서 나에게서 민준에게로 향했다. 마치 대답, 구원을 기다리는 듯이. 나는 서둘러 말을 잇지 않았다. 지금은 많은 말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필요한 말은 이미 이 무대 전체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으니까. 내가 필요한 것은 리듬을 유지하고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앞줄에 앉아있던 한 나이 든 남자가 먼저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존경받는 인물의 위엄이 묻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다. 소개할 필요도 없이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이사회에서 큰 발언권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자 내가 미리 명단에 표시해둔 사람이었다. 만약 민준이 즉시 대답해야 한다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다. 민준은 숨을 들이쉬고 그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라는 두 글자가 나오자마자 나는 연 회장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살짝 젓는 것을 봤다. 방금 그들이 본 것은 그 두 글자로 요약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으니까. 나는 끼어들지 않았다. 그가 말하게 내버려뒀다. 말할수록 더 드러날 테니까. 그 남자는 앉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민준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오해라고? 혼인신고서까지 있는데? 그 질문이 떨어졌다. 마치 남아있는 모든 침착함을 잘라내는 칼날 같았다. 민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고 바로 그 침묵이 대답이었다. 미연은 그제야 소리를 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떨리고 깨졌다. 저는 몰랐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그녀는 민준을 찾듯 주위를 둘러보다가 그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말해봐요. 아니라고 말해줘요. 이 여자가 틀렸다고 말해줘요.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동정심도 분노도 없이 단지 한 가지를 분명히 봤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자신이 승자라고 생각했던 이야기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줄은 몰랐을 것이다. 민준은 미연을 돌아봤다. 그의 눈빛에는 아주 짧았지만 짜증이 스쳐 지나갔다. 그는 이런 식으로 끌려가는 것을 싫어했고 많은 사람 앞에서 설명해야 하는 것을 싫어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상황을 진정시키기는커녕 오히려 주변 사람들이 더 분명하게 술렁이기 시작했다.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라 직접적인 질문들, 더 이상 조심스럽지 않은 시선들이었다. 나는 한 걸음 더 내디뎠다.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명 아래에서 더 확고하게 서기 위해서였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규칙적이었다. 높거나 빠르지 않았지만 명확했다. 저는 여러분이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행사는 단순한 개인적인 기념일이 아니라 많은 관련자가 있는 행사이니까요. 나는 나이 든 사람들, 파트너들, 주주들, 내가 표시해둔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3년 전 저와 민주는 계약 결혼을 했습니다. 공개하지 않고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습니다. 나는 잠시 멈췄다. 길지 않았지만 한 문장 한 문장이 가라앉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합법적인 관계를 끝내지 않은 채 다른 결혼식을 올릴 권리는 없습니다. 더욱이 제가 일하는 회사에서 제가 모욕당하게 할 권리는 더더욱 없습니다. 분위기는 다시 긴장되었지만 이번에는 혼란이 아니라 집중이었다. 사람들이 이것이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예, 원칙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우아하게 차려입은 중년 여성이 오른쪽에서 일어섰다. 나는 그녀가 민준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아봤다. 이전에 나에게 전화했던 사람. 그녀의 얼굴은 더 이상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애써 통제하려 했다. 하윤아, 이 이야기는 우리끼리 할 수 있지 않니?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가족의 무게감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3년 전에도 우리끼리 말했어요. 나는 아주 가볍게 대답했다. 하지만 오늘은 더 이상 사적인 일이 아니에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지만 그녀의 시선은 민준에게로 향했다. 명백한 압박이었다. 민준은 손을 꽉 쥐고 앞으로 나섰다. 내 맞은편에 섰다. 거리는 멀지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 드러난 모든 표정을 분명히 볼 수 있을 만큼 가까웠다. 하윤, 내려가. 우리 얘기 좀 해. 그의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더 이상 명령조가 아니라 자제하는 듯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요. 내려가. 그가 더 강조했다. 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두려운 거예요? 그 질문에 그는 1초간 멈칫했다. 그리고 단 그 1초 만에 내가 그의 약점을 정확히 짚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그가 대답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다. 저는 싸우러 온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말을 이었다. 저는 끝내러 왔습니다. 끝내러라는 두 글자는 강하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나는 연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가 다시 민준을 바라봤다. 당신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기서 당장 멈추고 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을 더 멀리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더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었다. 그가 내 손에 단순히 그 영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간은 다시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다림이 아니라 압박이었다. 모든 시선이 민준에게 쏠렸다. 그의 결정을 기다렸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재촉하지도 강요하지도 않았다. 그저 두 가지 가능성에 모두 대비한 사람처럼 굳건히 서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3년 만에 처음으로 민준이 게임을 통제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봤다. 그 순간은 길지 않았지만 연 회장 안의 모든 사람이 분명한 변화를 느낄 만큼 충분했다. 더 이상 결혼식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누구 편에 서 있는지 다시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민주는 그것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다.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으니까 축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만족스러운 해명을 기다리기 위해서였다. 민주는 그곳에 똑바로 서 있었지만 숨소리는 달라졌다. 나는 그가 자신의 모든 반응을 통제하려 애쓰는 것을 분명히 봤다. 단 1초라도 통제력을 잃으면 모든 것이 그의 손에서 완전히 미끄러져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민준 같은 사람에게는 그것이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는 먼저 나이 든 사람들을 향해 돌아섰다. 목소리는 낮아졌고 더 이상 예전처럼 단단하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오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몇몇 사람들은 더 이상 평온함을 유지하지 못했다. 만약 작은 일이었다면 민준이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할 리 없다는 것을 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까 그 나이 든 남자는 여전히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전혀 부드러워지지 않았다. 나중에 말고 여기서 당장 말해. 그 말은 연회장 전체를 다시 한번 멈춰 세웠다. 아무도 앉지 않았고 아무도 돌아서지 않았다. 모두가 기다렸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모든 것이 명확한 방향으로 전환될 지점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주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나에게로 돌아섰다. 그 눈빛은 3년 전 그가 계약서를 내밀었을 때 봤던 것과 같았다. 심사숙고하고 계산하는 눈빛. 하지만 이번에는 예전에는 없었던 한 가지가 더 있었다. 압박감이었다. 하윤, 뭘 원하는 건가? 그가 더 이상 돌려 말하지 않고 물었다. 이미지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오래 끌수록 더 잃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그를 아주 똑바로 쳐다봤다.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끝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그의 목소리에 약간의 짜증이 섞였다. 저는 이런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는 대답했다. 당신이 선택한 거예요. 그 말에 그는 1초간 침묵했다.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가 겉보기처럼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이해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미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한 발짝 앞으로 나섰다. 목소리는 평소보다 높았고 거의 울기 직전이었다. 말해줘요. 아니라고 말해줘요. 이 여자가 틀렸다고 말해줘요. 그녀는 민준의 팔을 잡아당겼다. 혼란스러운 눈빛은 이전에 자신감 넘치던 신부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녀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했다. 민주는 미연의 손을 부드럽게 뿌리쳤다. 강하지 않았지만 단호했다. 아주 작은 행동이었지만 이 순간 그가 더 이상 그녀의 체면을 지켜줄 생각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그 두 글자는 크지 않았지만 차가웠다. 미연은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다는 듯 굳어버렸다. 그리고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아무도 처음처럼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다. 이제는 초점이 다른 곳으로 옮겨갔으니까. 나는 모든 것을 지켜보며 끼어들지 않았다. 이 순간일수록 내가 가장 안정적인 위치를 유지해야 했으니까. 민주는 나에게로 돌아섰다. 목소리는 더 낮아졌고 더 이상 애써 단단한 척하지 않았다. 어떻게 하고 싶나? 나는 아주 가볍게 숨을 들이쉬었다. 용기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리듬을 유지하기 위해서였다. 첫째, 이 행사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나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말했다. 둘째, 여기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관계를 인정둔 사십시오. 연 회장이 다시 술렁거렸지만 혼란이 아니라 극도의 집중이었다. 셋째, 그 이후의 모든 일은 법에 따라 그리고 서명된 계약에 따라 해결될 것입니다. 나는 다른 것들에 대해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더 깊은 증거들을 언급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가 이해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눈빛이 분노에서 심사숙고로 바뀌었으니까. 이사회 몇몇 사람들이 작게 대화하기 시작했다. 아주 가벼운 고개 끄덕임, 진지한 시선들. 모두가 신호였고 민주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이때 더 가까이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완전히 침착함을 유지하지 못했지만 여전히 위험을 잃지 않을 만큼 충분했다. 민준아, 결정해. 충고가 아니라 요구였다.
그는 잠시 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주 짧았지만 나에게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기에 충분했다. 그는 현재의 명예와 장기적인 결과 하나의 행사를 지키는 것과 그 뒤에 전체 시스템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가 한숨을 쉬었다. 아주 가벼운 한숨이었지만 나는 그것이 신호라는 것을 알았다. 그가 앞으로 나섰다. 내 손에서 마이크를 받아들었다.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였다. 그리고 연 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여전히 낮고 명확했지만 이전처럼 확신에 차 있지는 않았다. 오늘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 단어를 고르는 듯 했다. 방금 일어난 일은 사실입니다. 저와 하유는 합법적인 부부 관계입니다. 다시 한번 술렁거림이 일었지만 이번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이 행사를 개최하기 전에 개인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는 아주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예전 같았으면 아무도 그가 그런 행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행사는 여기서 중단됩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공간 전체가 터져나오는 듯했다. 큰 소리가 아니라 움직임으로. 사람들이 일어서고 대화하고 떠나갔다. 모든 것이 빠르게 퍼져나가는 파도 같았다. 미연은 그곳에 버려진 듯 서 있었다. 아무도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화려한 웨딩드레스는 해체되는 연회장 속에서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다. 나는 민준을 바라봤다.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라 내가 너무나 오래 지나온 한 시기의 끝이었다. 그가 나를 바라봤다. 복잡한 눈빛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라도 말하지 않았다. 필요한 말은 이미 끝났으니까. 민준이 행사를 중단한다고 말한 후 연회장은 더 이상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지 못했다.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던 의자들은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일어서고 빠르게 밖으로 나가고 뒤돌아봤다. 각자의 눈빛은 저마다의 질문을 담고 있었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다. 방금 만들어졌던 완벽한 이미지에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통제된 혼란 속에서 나는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명확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껍질이 찢겨 진짜 모습이 드러나는 것처럼 나는 바로 떠나지 않았다. 나는 그곳에 서 있었다. 구경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시작한 일의 마지막 부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이 순간 떠나면 모든 것이 단순히 취소된 행사, 스캔들, 사람들이 이야기할 거리에 그칠 뿐이라는 것을 나는 이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 더 머무르면 나는 그것을 명확한 결말로 만들 수 있었다. 누구도 왜곡할 여지를 남기지 않고. 민주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한 곳에 가만히 서 있었다. 그 주위에는 다양한 시선들이 있었다. 실망한 사람, 불쾌해하는 사람, 단순히 자신이 믿었던 사람을 다시 평가하는 사람. 미연은 여전히 그곳에 서 있었다. 두 손으로 드레스를 꽉 움켜쥐었고 눈은 붉어졌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마치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듯 자신이 곧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사라졌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듯했다. 나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확실하게 걸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걸어왔던 것처럼. 단지 이번에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똑바로 걸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들을 피하지 않고 설명하지도 않았다. 몇몇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불렀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그런 말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충분히 말했다는 것이다. 내가 문에 거의 다다랐을 때 민준의 어머니가 불렀다. 하윤아.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가 멈추기에 충분했다. 내가 더 이상 그녀의 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입장에서 듣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나는 그녀를 돌아봤다. 그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약간 무거웠다. 네가 이렇게 하는 게 과연 가치가 있는 일이니? 그 질문은 비난도 온전한 관심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일종의 인정 같았다. 나는 그녀를 오랫동안 바라본 후 대답했다. 3년 전에는 저도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나는 한 박자 멈췄다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는 더더욱 가치가 없었을 거예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침묵했다. 아주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마치 자신이 더 이상 끄덕이며 인사하고 몸을 돌렸다. 결혼식장을 나섰다. 밖의 공기는 전혀 달랐다. 햇살은 여전히 밝았고 차들은 움직였으며 사람들은 걸어 다녔다. 방금 안에서 큰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바로 그 평범함이 내 안의 변화를 더 분명히 느끼게 했다. 더 이상 무겁지 않고 붙잡히지 않고 아주 가벼운 느낌. 마치 너무 오랫동안 메고 있던 것을 벗어던진 것처럼 내 휴대폰이 울렸다. 김 변호사였다. 보고 있었어요. 잘했어요. 그가 짧게 말했다. 다음 단계 바로 진행할까요?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햇살이 눈에 직접 비쳤지만 나는 피하지 않았다. 진행하겠습니다. 서류는 오늘 바로 제출될 겁니다. 네, 오후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나는 잠시 더 그곳에 서 있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지 이 순간을 온전히 느끼기 위해서였다. 승리의 순간이 아니라 끝의 순간.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한계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왔던 삶의 한 단계를 끝내는 순간. 오후에 나는 김 변호사 사무실로 갔다. 다시 약속을 잡을 필요도 추가로 준비할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김 변호사는 깔끔하게 정리된 두꺼운 서류철을 나에게 건넸다. 항목 하나하나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혼인계약 위반부터 다른 관련 문제들까지 모두 정리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받아 열었다. 한 장 한 장 넘겨봤다.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것이 법적인 위치에 올바르게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기 위해서였다.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다. 나는 펜을 들었다. 망설임 없이 사인했다. 흔들림 없는 명확한 서명. 펜을 내려놓고 나는 그를 바라봤다.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하윤 씨가 직접 해냈어요. 나는 살짝 웃었다. 아니요, 가장 어려운 부분은 3년 전이었어요.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서류철을 덮었다. 오늘 이후로 모든 것은 절차대로 진행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일어서서 가방을 들고 나가려는데 김 변호사가 불렀다. 하윤 씨, 나는 돌아봤다. 후회하지 않나요? 그 질문에 나는 1초간 멈칫했다. 길지 않았지만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리고 이번에는 확신했다. 나는 법률사무소 문을 나섰다. 하늘은 이미 부드러워져 있었다. 햇살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고 바람은 시원했다. 모든 것이 평범한 날처럼 흘러갔다. 하지만 나는 오늘부터 내 삶이 다른 장으로 넘어갔다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뒤에 서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누군가의 이름에 묶여 정의되는 사람도 아니었다. 나는 나였다. 그뿐이었다. 그 후의 날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지나갔다. 모든 것이 단축되어서가 아니라 어떤 일이 한번 터져서 숨길 수 없게 되면 그 뒤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궤도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내 자리에 올바르게 서서 시작했던 일을 올바르게 해나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결론에 이를 것이었다. 예식 취소 소식은 거의 즉시 퍼졌다. 공식 언론 보도도 필요 없었다. 그날 참석했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충분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더해지고 빠지는 부분이 있었지만 핵심은 변하지 않았다. 중간에 중단된 결혼식, 나타난 아내, 영상, 드러난 진실. 이 모든 것이 회사 전체와 관련자들이 모를 수 없는 이야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다음 날 아침, 퇴사 전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회사에 다시 출근했을 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이전처럼 활기찬 웃음소리도 몰래 쳐다보는 시선도 없었다. 대신 직접적인 시선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들은 피했으며 어떤 사람들은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다. 모든 시선에는 일종의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방금 일어난 일들 이후에 그들은 내가 더 이상 예전처럼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나는 복도를 지나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은 여전히 평소와 같았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각 걸음마다 다른 감각이 있었다. 자신이 적응해야만 했던 공간을 걷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곧 떠날 곳을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 더 가볍고
더 명확하게. 준영은 이미 내 책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가 일어섰다. 호기심과 존경심이 섞인 눈빛이었다. 선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다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날 제가 밑에서 보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나는 살짝 웃었다. 내 역할 잘 해줬어.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다. 저는 그저 도왔을 뿐이고 메인은 선배님이셨죠.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각자 자신의 역할이 있고 한 조각이라도 빠졌다면 모든 것이 이렇게 완전할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선배님, 나중에 어디로 가실 거예요? 그가 물었다. 당분간 좀 쉬다가 뭘 할지 모르겠어. 나는 창밖을 내다봤다. 햇살이 비쳤다. 아직 모르지만 이전과는 분명 다를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밝아졌다. 마치 내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나는 짐을 정리했다. 많은 것이 없었다. 몇몇 개인 서류, 몇 개의 작은 물건들. 모든 것이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갔다. 3년 동안 이곳에서 일한 결과가 결국 이것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쉽지 않았다. 내가 가져가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 교훈, 그리고 내 안의 변화였으니까. 내가 떠날 준비를 할 때 민준의 비서가 다가왔다. 하윤 선배님, 사장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놀랍지도 피하지도 않았다. 나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예전에는 매번 들어갈 때마다 조심하고 적절하고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되뇌었던 곳. 하지만 이번에는 나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들어섰다. 민주는 지난번처럼 창가에 서 있었지만 이번에는 공간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 사람 같았다. 내가 들어서자 그가 돌아섰다. 앉아요. 나는 먼저 말하지 않고 앉았다. 그는 나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아주 철저하게 해냈더군.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약간 가라앉아 있었다.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나는 대답했다. 그는 가볍게 웃었지만 비꼬는 의미는 없었다. 내가 당신을 과소평가했어.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 이혼은 내 변호사가 당신 측과 상의할 거야. 그가 말을 이었다. 재산 문제로 당신을 힘들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네. 나는 그를 바라봤다. 모든 일 이후 처음으로 나는 그의 눈에서 피로를 분명히 봤다. 돈을 잃어서가 아니라 통제력을 잃어서였다. 그에게는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이었다. 당신이 쉽게 하든 어렵게 하든 상관없어요. 나는 말했다. 저는 그저 올바르기를 원할 뿐이에요.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길고 조용한 침묵이 흘렀다. 불쾌하지 않았다. 마치 두 사람이 해야 할 말을 다 하고 더 이상 논쟁할 것이 없는 것처럼. 내가 일어나기 전에 그가 불렀다. 하윤. 나는 돌아봤다. 처음에 내가 다르게 처리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까? 그 질문은 되돌리려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방금 깨달은 진실에 대한 것이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네. 나는 대답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나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돌아섰다. 그 방을 나섰다. 더 가벼워지지도 더 무거워지지도 않았다. 단지 더 명확해졌다. 어떤 일들은 끝나서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지나왔기 때문에 명확해진다는 것을.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 아파트가 아니라 부모님 댁이었다. 너무 바빠서 너무 멀어서 많은 이유로 오랫동안 머물지 못했던 곳.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 엄마의 목소리, 아빠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이 모든 것이 나에게 아주 단순한 한 가지를 깨닫게 했다. 어떤 곳은 애쓰지 않아도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엄마는 나를 보더니 많은 것을 묻지 않고 내 손을 잡았다. 돌아와서 다행이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그곳에 앉아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말씀하셨다. 잘했다. 단 3글자였지만 충분했다. 나는 두 분 사이에 앉았다.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나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들이 정해준 대로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밤 나는 아주 깊은 잠을 잤다. 꿈도 꾸지 않고 깨지도 않고
미완의 생각도 없었다. 아주 오랫동안 처음으로 더 이상 마음속에 담아둘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 후의 날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소란스럽지 않았다. 더 큰 사건도 없었고 격렬한 대립이나 설전도 없었다. 모든 것은 그 자체의 순서대로 진행되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마치 물이 빠져나가면서 원래 드러나야 할 것이 드러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그저 내 길을 계속 가면 되었다. 뒤돌아볼 필요도 없었고 더 이상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도 없었다. 이혼 절차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민준이 쉽게 나서서가 아니라 그가 오래 끌수록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이 확산될 기회가 더 많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날 예식장에서 일어난 일들은 이미 그가 가장 적은 손실로 처리할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가 조건을 제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이었다. 나는 법률사무소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났다. 논쟁하기 위해서도 매달리기 위해서도 아니라 마지막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였다.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 앉았다. 3년 전, 3년 계약서에 서명하던 첫날처럼. 단지 이번에는 처음에 망설임도 알지 못했던 것들도 없었다. 한 길을 끝까지 걸어와 누구보다도 서로를 잘 이해하는 두 사람이었을 뿐. 민주는 눈에 띄게 말랐고 얼굴은 익숙한 날카로움 대신 약간 가라앉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파트너로 보지 않았다. 예전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나를 바라봤다. 양측 변호사가 조항들을 다시 읽어줬다. 재산 분할, 책임, 권리, 모든 것이 아주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더 이상의 논쟁도 수정도 없었다. 논쟁해야 할 것은 이미 일어났고 남은 것은 그저 절차뿐이었다. 사인하는 순간 나는 펜을 들고 서류를 내려다봤다. 망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순간을 분명히 느끼기 위해서였다. 3년 전에는 이런 식으로 끝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지만 내가 후회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나는 단호하게 사인했다. 펜을 내려놓았다. 민준도 사인했다. 느리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호사가 서류를 챙길 때 그가 나를 바라봤다. 처음으로 그의 눈빛에 계산적인 의도가 없었다. 괜찮을 건가? 그 질문에 나는 살짝 놀랐다. 내용 때문이 아니라 묻는 사람 때문이었다. 나는 그를 바라봤다. 저는 사인하기 전부터 괜찮았어요. 나는 대답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아마 그가 이해했거나 아니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동시에 일어섰다. 악수도 인사도 하지 않았다. 이방인처럼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법률사무소를 나섰다. 그날은 구름이 많았고 햇살은 뜨겁지 않았으며 비도 오지 않는 아주 쾌적한 날씨였다. 나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 느낌을 기억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느낌. 더 이상 자신과 맞지 않는 구속을 스스로 벗어던진 사람의 느낌. 그 후의 날들 동안 나는 서둘러 큰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집에 더 많이 머물렀다. 엄마와 함께 시장에 가고 밥을 짓고 아빠와 함께 차를 마시며 예시하기를 들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일들이었지만 내 마음을 가라앉게 했다. 결국 모든 것이 변할 때 나를 지탱해주는 것은 바로 그런 소박한 것들이었으니까. 어느 날 오후 나는 아빠와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으로 낯선 번호의 문자 메시지가 왔다. 단 한 줄이었다. 이겼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나는 누구인지 알았다. 나는 잠시 메시지를 바라보다가 화면을 껐다. 답장하지 않았다.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나에게는 이것이 승패의 문제가 아니었으니까. 만약 승리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단지 이전에 나 자신을 이긴 것일 뿐이었다. 침묵이 모든 것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나 자신을. 몇 주 후 나는 옛 지인에게서 협력 제안을 받았다. 그는 이전에 나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했던 사람으로 내가 일하는 방식과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번에 그는 나에게 새로운 프로젝트에 참여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전 회사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다시 시작하기에 충분한 규모였다. 나는 바로 수락하지 않았다.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고 생각하고 논의했다. 이전처럼 서두르지 않았다. 이번의 선택은
단순히 일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의 문제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이다. 마침내 나는 동의했다. 그 프로젝트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주도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으며,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새로운 직장에 처음 출근한 날, 환영식도 없었고 거창한 직책도 없었다. 그저 간단한 책상 하나, 작은 팀, 그리고 새로운 시작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가벼워졌다. 이번에는 내가 나 자신의 능력으로 이곳에 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다른 어떤 합의 때문이 아니라. 준영도 몇 달 후 나를 따라왔다. 그는 아주 간단하게 말했다. 선배님하고 같이 일하면 마음이 더 편해요. 나는 웃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따뜻해졌다. 어떤 관계는 많은 말이 필요 없이 그저 충분한 신뢰만 있으면 되니까. 어쩌다가 나는 민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전처럼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권한이 제한되었고 이사회의 다른 사람들과 결정을 공유해야 했다. 더 이상 이전처럼 전권을 휘두르지 못했다. 미연은 오래전에 떠났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언급하는 사례가 되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저 지나쳤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다. 그런 것들은 더 이상 나와 관련이 없었으니까. 어느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거울 앞에 섰다. 외모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더 이상 뒤에 서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큰 소동을 두려워하고 인내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여인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다. 거울 속의 나는 나였다. 하지만 다른 버전의 나, 더 명확하고 더 굳건하며 더 자유로운 나였다. 나는 아주 가볍게 미소 지었다가 몸을 돌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아침 햇살이 앞의 길을 비췄다. 너무 눈부시지는 않았지만 내 발걸음을 또렷이 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밝았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누구의 인도도 필요 없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았으니까. 친애하는 여러분, 하윤의 이야기는 시끄러운 결말이 아니라 아주 깊은 고요함으로 마무리됩니다. 충분한 상처를 겪고 난 사람이 비로소 깨닫는 고요함. 어떤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해방임을 아는 고요함이었습니다. 3년, 사랑 없는 결혼, 가족과 책임감을 위한 희생. 하윤은 인내하고 침묵하고 뒤에 서 있는 것을 택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끝날 것이고 더 이상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단순한 인내심으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물러서는 것을 보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이 목소리를 낼 권리가 없다고 단정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깊은 울림을 주는 것은 결혼식에서의 폭로 때문이 아니라 하윤의 변화 여정 때문입니다. 타협을 받아들이던 사람에서 당당히 일어서서 진실을 말하고 자신의 삶에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그녀는 분노 때문에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상처 때문에 복수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주 명확하고 아주 냉철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준비, 이성, 그리고 자존감을 통해 자신의 것을 되찾는 방식이었습니다. 민주는 단순히 결혼을 잃은 것이 아니라 한때 자신이 확고히 쥐고 있다고 생각했던 위치와 통제권을 잃었습니다. 미연은 단순히 결혼식을 잃은 것이 아니라 잘못된 기반 위에 세워진 승리에 대한 환상을 잃었습니다. 하윤은 누구에게도 이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전의 자신에게 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이야기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하윤이 집으로 돌아와 부모님 곁에 앉아 소박한 이야기들을 듣고 예전에는 놓쳤던 평온함을 느끼는 순간일 것입니다. 결국 명성, 돈, 화려한 관계도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진심이 있는 곳만이 사람을 붙잡아 둘 수 있습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났지만 그 여운은 남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킬 수 있느냐는 것을 부드럽게 상기시켜주는 메시지처럼 말입니다. 만약 어느 날 여러분이 하윤과 같은 상황에 처하여 침묵과 목소리를 내는 것 사이에서 인내와 나아가는 것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기억하십시오. 인내심은 올바른 곳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 그것이 당신 자신을 잃게 만든다면 이제는 일어설 때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권리는 당신 자신 외에는 아무에게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의 발로 걸을 용기를 냈다면 앞길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일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